안녕하십니까. 한미 관계가 하루하루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뭐 관세, 뭐 매기려면 매겨라는 뭐 그런 소리도 들리고요. 뭐 묻지마 투자, 그거 왜 해야 하는데? 라는 노골적인 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 미군 주둔비 증액 문제라든지 미군 감축 얘기가 나오니까 뭐 나가시려면 나가시든지 그냥 우리나라 국방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뭐 비장한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어찌됐거나 국제 정세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재외동포를 포함한 많은 한국 분들이 이 가슴에서 이렇게 커지는 반미간 감정 같은 그런 것까지 생겨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그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미국엔 뭐 기회의 땅, 그 다음에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땅,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땅,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의 미국은 뭐 제가 아는 그렇게 기존의 미국과 너무 달라졌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미래까지도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의심이 들 만큼 사회가 좀 불안해 보인다라는 것이 오늘의 미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살아왔던 전직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지금 현재의 미국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기초적인 얘기지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얘기겠지만 복귀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은, 제가 이 사회 문제라든지 국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견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늙은 사람이, 별로 잘생기지도 못한 늙은 사람이 계속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저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힘드실 것 같아서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오늘은 좀 꾀를 부려봤습니다. 요즘은 민주주의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위태롭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내부적인 이유, 아니면은 삶의 방식에 대한 이유, 아니면은 국제 정세에 대한 이유, 아니면 경쟁자와 맞서서 이겨야 하는데 필요 조건,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부적인 요소로 인한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먼저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일할 곳을 더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뭐 세금 부담을 줄여 달라. 그리고 뭐 살고 있는 의식주 가운데서 집에 대한 재산세 같은 거는 없애달라. 뭐 아니면은 이제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고 뭐 성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권도 중요하다. 그러니 나의 인권을 지켜달라. 뭐 이런 요구도 있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남미 카르텔이나 갱단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미국에서 범죄를 벌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위험해지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 해결해 달라. 그리고 이제 또 기존에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운타운을 흑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뭐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볼티모어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거의 이제 뭐 이렇게 합판으로 윈도우가 다 막혀 있고 문이 잠겨 있고 막 그렇게 폐허가처럼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정부나 주정부에서 건물을 공짜로 한 채씩 드릴 테니까 제발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좀 이사 들어와서 다시 도시를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공짜로 준다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뭐 시카고도 마찬가지고 뭐 LA의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서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삶의 질이 이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왜 굳이 세금 내고 뭐 낼 거 다 내면서 이런 위협적인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어떤 회의감 같은 것도 느끼고, 그래서 정치가 이런 것들을 바꿔주길 바라는데 별로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양당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 양당 체제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운영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지켜보면 무슨 주거니 받거니 뭐 죽기 살기로 싸우는 내용이라는 게,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총기 소지를 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성전한 사람들의 이게 여자가 남자로 바뀌면 남자로 인정해 줘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남자 스포츠에서 그 경기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무튼 이런 솔직히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이슈들로 이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늘 부딪히는 걸 보면 정말 짜증이 나죠. 이제 희망이 없구나,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내가 느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민에 대한 찬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희는 사실 이민 국가예요. 그래서 외국의 훌륭한 인적 자원이 미국에 들어와서 기술 발전을 하는 것이지, 사실 미국에서 널처된, 이렇게 미국에서 탄생한 좋은 기술자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의 엘리트 브레인들이 있으며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민의 어떤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남미에 무슨 이제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불법을 주로 자행하거나 사회 악처럼 활동하는 이민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처결이라든지 문제 해결을 하라는 게 아마 국민들의 의지일 텐데, 그게 이제 그거를 빌미로 해서 한쪽에서는 인간적으로 이민법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인권도 지키고 이민법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이럴 바에는 싹 다 내버려야 된다라는 강력한 입장의 정책이 펼쳐지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뭐 비자를 10만 불에, H1B 비자를 10만 불에 팔겠다, 아니면은 무슨 시민권을 500만 불에 팔겠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중간점, 상식 수준의 정치적 요구, 국민들의 요구 사항은 사라지고 양쪽 극단적 이야기만 주로 어떤 그 미디어를 타고 이제 흘러나오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실질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깝깝한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 이 시스템, 민주주의라는 이 시스템에서는 해결사가 안 나오겠다라는 그런 우려나 아니면 감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나타난 게 바로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이 벨트웨이, 워싱턴 벨트웨이라고 하는데, 이 벨트웨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로는 도저히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타난 사람이 트럼프고, 그 나타난 트럼프가 미국인들의 대부분이 느끼고 있는, 공감하고 있는 불만 사항에 대해서 콕콕콕콕 찝어낸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외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호한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범죄도 그 눈치 볼 거 없이 잘못된 거는 제대로 가서 다운타운에 그냥 공권력 쫙 풀어가지고 그냥 압도적으로 딱 맞고, 내쫓을 사람들 내쫓고, 시외로 내보내야 될 사람들 내보내고, 그래서 양질의 건설적인 사람들이 다운타운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국민적으로 어떤 이렇게 동의를 얻어내고 관심을 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교육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그 이민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이야기하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뭔가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희망을 주게 되었고, 그런 것이 트럼프이즘 아니면 무슨 트럼프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공화당에 적을 두고 이제 정치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는 뭐 어찌됐거나 경선에서 이긴 후보니까 그 경선에서 이긴 후보를 지지해주고 따라가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러면은 이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나서서 그런 것들을 했었어야 될 텐데, 문제는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민주당이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모순만 더 커지게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나와서 이거 무능력하고 불필요하고 뭐 쓸모없는 공무원들 자르자. 정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굉장히 같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걸 찾아내는 것들 중에 보면 뭐 공무원들이 수천만 불, 수백만 불씩을 뭐 이렇게 횡령해 먹고 그런 것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죽은 사람에 대한 소셜 스큐리티 뭐 복지 그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간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정말 미국 일반인들은 쾌재를 부르죠. 정말 화끈하고 이제 바로 잡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만족감도 느끼는 거고요. 근데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야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횡령해먹고 그다음에 무능하지만 자리를 잡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권과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권한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부정한 사람들을 지켜주거나 이렇게 대표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감이 더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국경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들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젠다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미국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불법 체류자, 특히나 남미의 갱단들, 카르텔, 마약 거래상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이렇게 쉽게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동시에 미국에서 지금 현재 건설적으로 일하고 그다음에 3D 직종의 일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남미에서 불법으로 이민해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질의 불법자와 또 악한 불법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악한 거를 퇴치하고, 그리고 선한 것을 뭐 양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사실은 국민들이 바랬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너무 강력하게 처벌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심하게 가는 것이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막겠다는 차원이 너무 극단적으로 막다 보니까 범죄자까지 막아주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비춰주면서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어떤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LA에서 그 불법 체류자들 시위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1992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라드니 킹이라는 흑인 남자가 4명의 백인 경찰관한테 심한 폭력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그 4명의 경찰관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기대를 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폭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게 LA 사태로 우리 한인 사회가 이민 사회가 아주 그냥 풍비박산이 난 그런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미국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폭동으로 번져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정말 큰 피해를 보았던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형태로 이번에도 LA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적당히 공권력이 발동이 돼서 예방해야 된다. 이미 봤으니까, 고작 그게 30년 전이니까
이미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는 공권력이 미리 투입돼서 적절하게 시위대가 폭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하든지 시장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두 분은 다 민주당 계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먼저 선수를 친 거죠. 먼저 선수를 쳐서 이제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연방 그 해병대를 배치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반대해야 되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캘리포니아 LA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을 너무 남용했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 의사를 밝히면 저 같은 일반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저 사람이 지금 공권력을 미리 투입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번지지 않고 미국 전국으로 이 폭동이 확산되지 않았으니까 잘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트럼프 정권의 어떤 저항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반대하면 할수록 오히려 인기가 떨어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그 미국 사람들이 지켜봐 왔던 미국 정치의 어떤 한계점인데 완전히 그리들락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모든 차가 다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두가 정체돼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계속 몇십 년 동안 지켜봤지 않습니까? 해결책이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또 어젠다라도 정확하게 잡고 민주당은 민주당다운 어젠다를 잡고 공화당은 공화당다운 어젠다를 잡아야 되는데 미국의 정치 자금법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는 건데 이게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는 거고 또 슈퍼팩이라고 해서 복잡해요. 이게 어떻게 정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익 집단, 소수의 이익 집단이 주장하는 정책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일반 대중들이 원하고 있거나 대중들이 정치에서 기대하는 내용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만도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아마 이제 아주 어떤 고질적인 병으로 이제 나타난 현상 같은 거는 오랜 세월 동안 제조로 이렇게 제조 국가로서 성장했던 미국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귀족 노조 제도 때문에 더 이상 공장이 여기 있어서 뭐 해외 인력이 너무 싸서 그거를 해외 인력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해외로 나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귀족 노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경영자들한테는. 그래서 그 귀족 노조를 피해가느라고 공장들이 모두 미국을 떠나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노동자도 없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미국을 먹고 살게 할 것이냐라는 어떤 실질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이 생기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쩌면 달러 패권이라는 것들이 지켜주고 메꿔주고 이렇게 그 빈틈을 메워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거에 대한 한계 포인트가 이제 도달하고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를 막는 그런 현상들이 어느 순간까지는 가능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포인트에서는 더 이상 선수일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이미 도달해 왔다라고 저희는 보이는 거고요. 그런 불안감과 어떤 불만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미국 정치의 어떤 딜레마 같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저 같은 일반인들이 해결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내용들은 주정부 법이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답은 연방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에다가 요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세 제가 가장 크게 불만을 가진 부분은 이제 부동산 재산세인데 내가 사는 집에 대한 부동산 재산세는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메릴랜드 주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심정적으로 미국 연방정부에다가 그걸 요구하는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미국인들 대다수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강남에서 빰 맞고 뭐 강북에서 화풀이 한다라는 그런 얘기처럼 그 주정부가 해야 되는 지방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연방 정부를 더 원망하게 되고 이제 그 원망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반대 현상까지로 또 극단적인 반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뭐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요.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이런 국민들의 어떤 가려웠던 부분 이런 것들을 터치해 주기 때문에 시원한 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행스럽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국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저격당한 그 찰리 크로크라는 사람은 이제 마가 세력이라는 조직의 어떤 정신적 이념을 체계를 이제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국민들 동의를 얻어내고 하는 그런 어떤 선전원 같은 아니면 뭐 선두에서 그 이념이나 이걸 체계를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그렇고 또 부대통령 이 제이디 벤스라는 부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상당히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철학을 가만히 들었다 보면 권위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약간 나치즘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뭐 국무장관 루비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이외에 재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 상무장관님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나 믿음이나 어떤 혁명적 마인드라는 것들이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우려를 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내세우는 사람들 표면의 얼굴들을 보면 뭐 백악관의 대변인이라든지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을 보세요. 아주 예쁜 백인들로 이렇게 일색 갖췄는데 그냥 보기에 미국인들이 아주 자부심이 들 만큼 자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앞에서 나서서 뭔가를 막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약간은 이렇게 마가 세력이나 아니면은 트럼프 추종자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형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 건 좋은 면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면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면 이거 백인 우월주의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떨쳐내기가 힘들거든요. 동시에 이렇게 뭐 범죄자들 아니면 시위 폭동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공권력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게 아이스가 너무 뭐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방어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를 바라보면서 이 공권력이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혹시 이 공권력이 어느 날 갑자기 국민들로 향해서 오히려 국민들 통제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어쩌면 계엄 같은 이상한 현상들까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세라든지 또 묻지마 투자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은 투자를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는 환영을 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관세를 먹인다는데 우리한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가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물가는 팍팍팍 뛰어 올라가는데 내 수입은 오히려 더 위축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이거를 느끼면서 약간의 불만이나 아니면 우려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묻지마 투자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지? 이게 미국 사람들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왜, 미국이 일본한테 뭐 5,500억 불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조건 없이 투자하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90%가 뭐 우리 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3,500억 불이라는 어마무시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뭐 85%라는데 이 엄청난 돈을 거의 강제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인지 사실 좋긴 한데 이게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vessel state이라고 하는데 한국어 내가 찾아보니까 봉신, 속국 뭐 이런 단어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 vessel state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피해 장사하고 뭐 시민권 장사하겠다고 나오니까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자꾸 이제 걱정도 되는 거고요. 이제 반이민 정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을 내쫓고 안 쫓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반이민자와 어쩌면은 흑인이죠, 주로. 이제 흑인을 타도하고 싶어 하는 아니면 흑인을 겨냥해서 싫어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합세하게 되면 이거 인종 간의 어떤 큰 내란 같은 것도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런 내란이 벌어졌을 때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발동되는 계엄령이라든지 마샬로라고 하는데요. 이 계엄 같은 사태가 벌어져서 자칫 이게 의도치 않게 민주주의가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 틈새를 이용해서 어떤 권위주의 아니면은 파시즘주의적인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정부가 들어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미국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표면에 확 이렇게 분출되지는 않지만 대부분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런 우려가 지금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제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Foreign Affairs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평한 그런 그 학술지에서도 요즘에 이제 하나둘씩 표면화되고 있는 우려 섞인 분석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주의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느냐라고 얘기해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까지의 정책을 보면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누가 마가 세력인가라고 이렇게 보면 어떤 지금까지 어떤 지배 민주주의, 자본주의, 무슨 사회주의, 권위주의, 공산주의 이런 주의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철학자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념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다리 역할을 해주는 기능적인 조직도 있어야 될 텐데 그 조직이 주로 이제 예전에 아주 골수 보수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던 밀리샤라고 해가지고 남부 민병대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인 민족주의자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KKK라든지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있고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 내셔널리스트라고 해서 극우적인 어떤 그 종교 집단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조직들이 대부분은 무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고 아니면은 무력 아니면은 어떤 그 무력보다 더 막강한 그 종교적인 가치를 앞에 세워서 이렇게 오히려 무력을 포장화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철학과 그 다음에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이거를 포장이 잘 되어 수 있는 가치관의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섞이고 하면서 이게 계속 발전되어 가다 보면 어쩌면은 우리가 이제 상상하고 싶지 않은 미래를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이제 내면에 이제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을 요즘에는 이제 고립주의, 혹시는 아니면 뭐 일방주의, 아니면 뭐 보호무역주의라고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들과 뭐 어떤 절차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가고 그다음에 구체화되어가고 그러겠지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국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런 거 같지 이런 거 아닐까라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우리가 미국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뭐를 하는 거거나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나토를 통해서 유럽을 지켜준다든지 아니면 주한미군을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지켜준다든지 아니면 일본의 그 미군 기지를 통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든지 대만을 지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의 시스템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차피 지금이 이제 자유무역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무역 시대에서 가장 위험하거나 아니면 가장 그 급소라고 이렇게 한가를 딱 뽑아서 말할 수 있다는 거는 무역 해상 항로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역 항로를 미국이 보호해주지 못하면 이 나라 저 나라 이제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해적 행위가 벌어질 거고 그런 해적 행위가 벌어지면은 누가 지켜줄 거냐 이거예요. 그런 해적 행위가 몇 번만 벌어져도 거의 국가 간의 무역 거래는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역 항로에 대한 보호권으로 이제 미국이 어떤 안보의 어떤 그 축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심도 하고 있고요. 분쟁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와 태국의 마찰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관세, 너네들 계속 싸우면 관세를 응징할 거야 라고 해서 약간의 협박을 이용한 중재 그 수순을 벗어나서 정말 또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안보를 이용한 장사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무기를 팔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한편을 들어줌으로써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를 주제로 한 국가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제 이제 유엔 연설에서 들어보니까는 환경 문제 그거 거짓말이다.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정말로 환경 문제가 사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이렇게 어느 나라를 봐도 이게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내려가고 있고 그걸로 해서 북극 항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린랜드를 뭐 사겠다는 중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걸 지금 모르겠냐고요. 아는 거죠. 아는데 이게 대안이 없잖아요. 대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방법도 없기 때문에 문제도 없다고 봐야 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가 가져올 결과가 뭐냐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식량 문제다. 그러면 식량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다음에 확보한 식량을 어떻게 배분함으로써 미국이 갑의 입장에서 식량 문제를 맞이하게 될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냐의 계획이나 준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민주주의 방식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어떤 의견을 모아서 이거를 다만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서도 개선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같이 공조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장이겠지만 파시즘적인 어떤 움직임이라는 것은 그냥 강경한 거죠. 강경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다음 현실을 받아들여서 이제 뭐 앞으로 벌어질 식량 문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난 고민하고 준비하겠어 라는 그런 어떤 자기 이익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글로벌 세계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지난번에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굉장히 그걸 큰 타격으로 느꼈어요. 실질적으로 마스크 한 장 사줄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우리 메릴랜드 주에 같은 경우는 주지사께서 레리 호건이라는 주지사 그 부인이 유미 호건이라고 한국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외동포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 덕분에 한국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특별한 조치의 혜택을 입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도 그렇고 테스트 용품도 그렇고 해서 충분히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나머지 49개 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막 처절하게 느낀 거죠. 아, 이게 우리 국내에서 뭔가를 생산해야지. 이게 생산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목을 딱 쥐고 흔들어 버리더라라는 그런 처절함을 겪으면서 이제는 바이오 인더스트리라든지 특히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미국을 끌고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국 국민들 전체의 어떤 뭐 이렇게 공동의 의견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꾸 연료처럼 자꾸 이렇게 어떤 요구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어쩌면 이렇게 약간 권위주의적인 국가로의 변화에 어떤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미국이 지금 분명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지배 방식을 원하는 것 같다라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이제 3년을 더 간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이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의 리포트를 읽어보면 그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쩌면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모든 걸 바꿔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의회까지도 공화당 주도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이렇게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번 그러면 중간 선거인데 2026년 중간 선거인데 이게 결정적인 아마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의회를 다시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뺏어 오면 그나마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이런 필요 욕구 사항들을 채워나갈 수도 있겠지만 만일 이번 중간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으로의 위치를 지켜낸다면 그 뒤는 정말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막 몰고 가도 별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분위기였는데 이번 조지아에서 벌어진 현대 그다음에 LG 엔솔 공장 근로자들의 구금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이런 민주당에도 그렇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야,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정말 국익에 오히려 반한 행동 아니야?라고 해서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고요.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이제 저격당하면서 다행히도 찰리 커크를 저격한 사람이 민주주의 세력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그걸로 만들어내지게 되는 음모론, 또는 찰리 커크의 사망과 관계된 이 톡쇼 호스트에 대한 어떤 방송 규제,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언론 탄압,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은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틈이 생겼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거나 중간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선 당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선 당선을 위해서는 가능한 자기네들도 이게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동시에 그냥 침묵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공화당 입장에서는 내란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손해 볼 일이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화당으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편안한 위치에서 중간 선거를 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또 그나마 또다시 공화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오히려 편안한 입장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그 리더십 문제가 얘기가 나와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너무 약하다.
그 낸시 펠로시 의장, 이분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1선, 22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2년씩 21선이면은 사실 42년, 44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낸시 펠로시 같은 그 분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제 현재 위치를 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친이스라엘 뭐 정책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서민들, 일반 당 지지자들의 만족을 이렇게 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뭐 여러 인물들이 지금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분들의 리더십이 과연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카리스마나 아니면 다이나믹한 정책 변경 아니면 그 위치 선정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와서 이제 좀 상식적인 국민들한테 어떤 그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만한 상식적인 정책을 지금이라도 와서 할 수 있느냐. 뭐 안타깝지만 트럼프가 이미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나 마가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트럼프나 마가가 자책골을 넣는 것밖에는 기대할 게 없다라는 게 약간 회의적인 시각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어떤 근거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뭐 데이터를 약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로이터의 여론조사 결과 내용인데요. 민주당의 62%가 새 지도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자들의 86%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어젠다를 잘못 잡고 있다. 딴소리 지금 하고 있다. 앞으로의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낮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73%가 이제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해서 정치 자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이걸 우려하는데요. 미국의 정치 자금법에 대한 아주 이게 결정적인 흠인데 3,500명의 10만 불 이상 후원자들이 200불 이하씩 지지하고 후원하는 700만 명의 액수와 같다는 거예요. 700만 명의 목소리보다는 3,500명으로 함축되어 있는 이익 집단의 목소리가 당연히 민주당 안에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미국은 미국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미국으로서의 길을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런 변화의 상황에서 좀 걱정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보수 진영에서는 트럼프를 중심한 보수 진영에서는 이렇게 파시즘적 아니면은 권위주의적 국가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원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하고 비슷하게 자본주의를 근거로 한 그런 권위주의적인 국가를 원하는 것 같단 말이죠.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소셜리즘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뭐 약간 그 어떤 성향 같은 건데 이제 7포인트 정도 됐던 것이 지금 현재로 2025년에는 뭐 35포인트, 36포인트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를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게 사회주의적 어떤 부의 분배 방식을 도입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한쪽은 권위주의 국가를 가겠다. 그다음에 또 한쪽은 사회주의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선호도가 있으면서 이게 뭐가 이렇게 엇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바라보면 뭐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저도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뭔가 복잡해요. 이게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엉키고 설켜 있어서 어떻게 풀려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빠지면 나빠질지 좋아질 수 있을지는 저도 솔직히 별 큰 희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홍역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미국 아니면 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미국 그렇게 긍정적으로 변해가기를 그냥 막연하게 이제 바라고 있는 것 뿐이죠. 저는 어찌됐거나 미국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지만 제 모국이 한국이고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뭐 우리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나 잘하자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렇게 좀 잠깐 생각해 봤어요. 어제 그 유엔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직전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이렇게 듣고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대조적인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는 민주주의를 의 정신을 근간으로 삼았던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정말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말씀들을 쭉 나열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다음에 성공적이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오히려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을 보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촛불 시위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 국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그 목숨을 걸고 그 군인들을 막아섰던 시민들도 대단하고 그다음에 총구를 이렇게 어떤 보좌관이 이렇게 쥐고 흔들어 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용감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저는 솔직히 더 좀 값어치 있게 쳐주고 싶은 거는 그 문 앞에까지 갔던 군인이 멈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하들을 전부 다 끌고 나온 거 아닙니까? 되돌아서 그러니까 그런 뭐 자칫 항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사람의 거기에서 그 1초, 2초간의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면 사실 민주주의는 이렇게 파괴될 수도 있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촉즉발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유엔에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등장해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들리는 그 체감하는 외국인들, 외국 지도자들의 느낌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렇게 감동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오히려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고 깨뜨리려고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권위주의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런 기회가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를 오히려 더 전 세계에 홍보하고 그 가치를 더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미국과의 차별화를 두고 그 다음에 미국이 그런 한국의 모습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국익의 가장 큰 어떤 행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이제 뭐 이건 조금은 그 너무 얄팍할 수도 있는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그 K-pop 디몬 헌터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K-pop이라는 거는 사실은 백인 시청자들이나 백인 파퓰레이션 인구를 침투해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유럽은 뭐 더 어쩔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미국에서 K-팝이나 K-컬처를 이렇게 옹호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백인 중심의 파퓰레이션이 아니라 비백인들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K-팝 디몬 헌터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감성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달라요. 예전에 보는 K-팝이라든지 K-컬처 아니면 뭐 K-드라마, K-영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느끼는 어떤 감동 포인트하고 이번에 그 K-팝 디몬 헌터스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건 굉장히 미국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을 이해하는 사람이 쓴 스토리 같다.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미국인들이 흡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냈다면 어쩌면 미국에서 자란 우리 2세들이 만든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봤거든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야, 이게 이렇게까지 K 컬처럴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어마무시한 힘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진수다. 이거는 예전에 할리우드를 이용한 미국의 프로파간다 식의 어떤 그런 힘보다도 어쩌면 더 강할 수 있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하드 파워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큰 소프트 파워를 쥐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충분한 이제 이야기를 해도 한국의 이야기를 해도 전달이 될 수 있는 어떤 채널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의 민주주의적인 가치, 인권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의 원래 가치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국화시켜서 한국화시킨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세상에 알리면서 이렇게 한국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이나 이 리더십을 끌어온다면 오히려 저는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혹시 비디오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부상은 끝났다.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뭐 2010년 정도의 경제 수준으로 이렇게 후퇴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일본이 1980년대 말기를 지나면서 90년 초에 왜 경제가 이렇게 부흥하던 성장하던 그 일본 경제가 멈춰서게 됐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바톤을 이어받은 한국이 어떻게 부자의 나라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기자로 취재하면서 보고 느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중국 경제를 이렇게 분석해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합니다. 아무튼 긴 프로그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